저는 올해로 105살이 되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교수님, 오래 사신 비결이 뭔가요? 그러나 저는 그 질문보다 훨씬 더 자주 다른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조용히, 때로는 눈물을 참으면서, 교수님, 저는 왜 며느리가 연락을 끊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위가 명절에도 오지 않으려 합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한참을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안에 이미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라고 묻는 사람은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만 그것이 무엇인지 어디서부터였는지를 모를 뿐입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며느리나 사위가 연락을 끊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왜 저러는 거야? 우리 아들이 잘못 가르친 거야. 그러나 저는 105년을 살면서 수많은 가족의 시작과 끝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며느리나 사위가 이유 없이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문은 항상 이유가 있어서 닫힙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대부분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탓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도 똑같이 실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니 60이 넘어서도 저는 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방식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과 상처는 때로 같은 입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가장 무심코 내뱉는 말들, 아무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 좋은 의도로 건넨 충고,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조용히 관계의 벽이 됩니다. 며느리도 사위도 처음부터 멀어지려 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참았습니다. 오랫동안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졌을 뿐입니다. 저는 한 학생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 학생의 어머니는 시어머니와 2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명절마다 음식을 준비하고 제삿날마다 뒤에서 조용히 일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어머니는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 집에서 단 한 번도 가족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었어.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상처는 어디서 왔을까요? 폭력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냉대에서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일상의 언어에서 왔습니다. 오늘 저는 그 언어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부모도 모르게 상처를 주는 말 3가지, 칼처럼 날카롭지 않아서 더 위험한 말들, 사랑에서 나왔기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말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을 심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다만 105년을 살아온 한 노인으로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가깝게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관계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방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달라질 용기를 낼 때 비로소 닫혔던 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50대에 가르쳤던 학생 중에 김선영이라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총명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졸업 후 그 학생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고 한동안 저는 그 학생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화나던 눈빛이 어딘가 꺼진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차를 한 잔 내밀었고 그 학생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10년 동안 그 집에서 투명인간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그 학생은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느 명절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남편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 큰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은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요즘 무슨 일이 있나 봐. 그 말은 아주 짧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다른 가족도. 그러나 김선영 씨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그 말이 곧 저를 향한 말이라는 걸 저만 알았어요.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만든 건 너야 라는 뜻이라는 걸.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진심으로 아들을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방향이 며느리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보호하는 순간 며느리는 자동으로 그 반대편에 놓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혼자 바깥에 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이 말이 왜 그토록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저는 오랜 시간 생각해 왔습니다. 표면적으로 이 말은 아들을 걱정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구조가 있습니다. 원래의 아들이 있고 그 원래의 모습을 변하게 만든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있다는 구조, 그리고 그 자리에 며느리나 사위가 서 있을 때 그 말은 선언이 됩니다. 너는 우리 아이를 바꾼 사람이야. 말하지 않아도 듣는 사람은 압니다. 수십 번 반복되면 더 이상 오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그 가족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규정하는 방식이 됩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이 실수를 저도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아들이 무언가 힘들어 보일 때 저는 속으로 때로는 겉으로도 생각했습니다. 우리 애가 원래 저런 아이가 아닌데 그때는 그것이 아들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비교였습니다. 원래의 모습이라는 기준을 세워두고 현재의 모습을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만드는 일, 그리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게 한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일. 인간은 본래 자기 자식을 보호하려 합니다. 이것은 본능입니다.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자식을 보호하는 방식이 배우자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어른이 되어 가정을 이루었다면 그 가정의 주인은 자식과 그 배우자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 가정을 지지하는 것이지 그 안에서 편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처음 그 가족 안으로 들어올 때 그들은 완전히 낯선 세계에 발을 딛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어, 새로운 문화, 새로운 기대, 그들이 그 안에서 버티는 힘은 딱 하나입니다. 나도 이 가족의 일원이다 라는 감각.
그런데 그 감각을 가장 먼저 가장 깊이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 아들은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이 말을 들은 순간 며느리는 깨닫습니다. 아, 나는 이 가족에서 아직 바깥에 있구나. 그리고 그 깨달음이 한 번, 두 번, 10번 쌓이면 어느 날 조용히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소리도 없이, 예고도 없이. 저는 오늘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아들이나 딸의 배우자 앞에서 자녀 이야기를 꺼내실 때 잠깐만 멈춰 주십시오. 그 말이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보호가 누구를 바깥에 세우고 있는지, 그것을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아들을 사랑하고 싶다면 아들의 배우자도 가족으로 안아주십시오. 그것이 진짜 아들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고 나서도 사위를 친아들처럼 대하려 노력했습니다. 명절마다 용돈을 챙겨주었고 사위가 좋아하는 음식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누가 봐도 자상한 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서 사위가 점점 발길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바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몸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해 추석엔 딸만 혼자 왔습니다. 제 친구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자신은 잘 대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그 사람은 아빠 앞에 오면 너무 긴장된대. 자기가 뭘 해도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친구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단 한 번도 사위를 구박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딸이 덧붙였습니다. 아빠가 가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말 있잖아. 그것도 못해요. 라든가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말들. 그게 쌓인 거야. 제 친구는 그날 밤 저를 찾아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이 상처가 될 줄 몰랐어. 그냥 알려주려고 했던 건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몰랐을 것입니다. 그것도 못해요 라는 말은 많은 경우 악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 혹은 더 잘 됐으면 하는 기대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 말은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그것은 평가입니다. 그것은 채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이 반복될수록 그 공간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평가받는다고 느끼는 곳에서 긴장합니다. 긴장하면 실수가 늘어납니다. 실수가 늘어나면 더 자주 지적을 받게 됩니다. 그 악순환 속에서 그 공간은 더 이상 편안한 곳이 아니게 됩니다.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시댁과 처가는 원래부터 낯선 곳입니다. 그들이 그 낮춤을 이겨내고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딱 하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실수해도 괜찮다는 안도감. 그런데 그것도 못해요 라는 말은 그 안도감을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 버립니다. 여기서는 항상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저는 이것을 심리적 채점표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관계 안에 항상 존재하는 것, 누군가가 끊임없이
나를 평가하고 있다는 감각. 이 감각이 자리를 잡으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자리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방문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 다음엔 전화가 뜸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연락이 끊깁니다. 연락을 끊은 것이 아닙니다. 도망친 것입니다. 더 이상 채점받고 싶지 않아서. 저는 인간의 심리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가 수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육체적 고통보다 수치심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누군가에게 맞은 기억은 흐려지지만 누군가 앞에서 창피를 당한 기억은 수십 년이 지나도 선명하게 남습니다. 그것도 못해요? 라는 말은 어쩌면 고작 5글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배우자 앞에서, 혹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던져질 때 그 5글자는 그 사람의 자존감 깊은 곳에 흔적을 남깁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대를 갖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더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대와 평가는 다릅니다. 기대는 상대방의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평가는 현재의 부족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대는 사람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평가는 사람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관계에서 하나의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딱 한 가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저 사람을 세우는 말인가? 아니면 저 사람을 낮추는 말인가? 만약 그 대답이 명확하지 않으면 저는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이 때로는 가장 현명한 말입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내 자식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잘 되는 것이 곧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것이 곧 내 자식의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못해요. 라는 말을 오늘부터 내려놓으십시오. 그 자리에 다른 말을 놓으십시오. 처음이라 낯설죠. 괜찮아요. 그 짧은 한마디가 닫혔던 마음의 문을 다시 열기 시작합니다. 이제 3번째 말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앞의 2말과 달리